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요 어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경부선 평일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구간을 현재 양재 나들목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39.7km인 구간인데요. 앞으로 안성 나들목 56.9km 구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남부권과 충청권으로 출퇴근 버스 이용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또 영동선은요, 토요일과 공휴일에 주말 버스 전용 차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영동선 주말 버스 전용 차로는 신갈 분기점부터 호법 분기점까지 26.9km 구간인데요. 버스 통행 비율이 버스 전용차로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일반 차량들의 정체를 가중시킨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모양입니다. 이쪽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KTX 개통 등으로 서울과 강원도로 오갈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더 늘어난 점도 고려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들은 절차가 4월 중에 마무리되고 나서 빠르면 5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철 먹거리와 봄꽃 축제로 전국이 들썩일 전망인데요. 고속도로는 물론 어딜 가시든 안전하고 질서 있게 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인사 주신 분들도 모두 굿모닝이고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팩트체크에는요,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담은 보고서 한 편이 나왔는데요. 이 주택시장 관련한 내용들을 통해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꽃샘 추위와 궂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봄축제가 시작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전남 광양에서도 오늘부터 매화축제가 열리는데요. 6월 말쯤 되면 이 매화나무의 열매를 채취해서 많은 가정에서도 청이나 액기스, 장아찌를 만들어두고 먹죠. 이 매화나무 열매는 무엇일까요? 매화나무 열매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국제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특집 팩트체크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임금 인상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선 미국 뉴욕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념하고자 제정됐다고 합니다. 1977년 유엔이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했고, 한국에서도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여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 조직위원회가 정한 올해의 슬로건은 네. 포용을 고취하라 이렇습니다. 포용을 고취하라요? 예, 네. 인스파이어 인클루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 주제는 포용이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모든 여성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소외계층 여성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지닌 독특한 관점과 이들의 기여를 모두가 인정하도록 장려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리더와 의사결정권자들의 다양성 증대, 교육과 인식 개선 등을 강조하면서 장벽을 허물고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여성의 날 테마는 공정을 포용하라 이랬고요. 2022년에는 편견을 깨라. 2021년 테마는 도전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슬로건들이 좀 멋지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자, 그런데 요즘은요, 젊은 남성들이 우리 역차별당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도 하고, 또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여성의 날만 있고 남성의 날은 없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왜 웃으시죠?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남성의 날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매년 11월 19일인데요. 네. 세계 남성의 날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 세계 약 90개국에서 이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남성이 세계와 가족,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남성들의 건강, 여성과의 관계 개선, 성평등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올해 주제는 긍정적 남성 역할 모델인데요. 지난해 주제는 남성 자살 제로였습니다. 세계 남성의 날 홈페이지는 남성들이 소년들에게 남성으로서의 가치, 성격, 책임을 삶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강조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모범을 보일 때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다만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공식 기념일은 아닌데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기념하는 세계 여성의 날과 달리 나라마다 각자의 방식과 규모로 기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남성의 날을 공식적인 기념일로는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까 여성의 날이 임금 차별과 참정권 차별에 대한 투쟁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여성 임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2월 28일 미국에서 15,000명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10시간 노동제,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인데요. 당시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앉아서 쉴 공간도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를 좀 살펴보면요.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네. 2022년 상장법인 전체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8,678만 원, 임원, 사장 다 포함해서요. 여성 1인당 평균은 6,015만 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0.7% 임금이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7,887만 원, 여성 1인당 평균 임금은 5,896만 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는 25.2%로 나타납니다. 성별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은 여성의 근속 연수가 남성보다 짧기 때문인데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돌봄을 여성들에게 맡기고 있다. 이런 방증이기도 하죠. 통계로 나타나는 남녀의 삶은 어떨까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2023년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물론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2022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였고 남성 73.5%에 비해서
18.9%포인트 낮습니다. 여성 실업률은 3.1%로 남성 2.7%보다 높고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46%, 남성은 30.6%입니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 중임금 3분의 2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은 22.8%, 남성은 11.8%입니다. 네. 여성 임금 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18,113원, 남성은 25,886원. 남성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리고 가사 또는 돌봄 부문에선 여성의 짐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2022년 육아휴직자는 남성이 37,884명, 여성은 93,245명이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이 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여성 육아휴직이 압도적으로 많죠. 경제 상황도 여성이 열악합니다. 2022년 여성 가구주 가구 소득은 3,652만 원으로 전년보다 9%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남성 가구주 가구 소득 7,344만 원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2022년 여성 가구의 순 자산은 2억 5천만 원, 남성 가구주 가구는 5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성의 의사결정권 실태는 어떨까요? 2022년 1,000명 이상 규모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2.4%입니다. 2022년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3.2%였고요. 1급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6.3%로 나타납니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성은 19%였고요. 2023년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19명 가운데 여성은 3명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21.7%에 그치고 있고요. 이것도 해가 갈수록 여성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기는 한데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성평등 이슈가 나오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게 여성에 대한 폭력인데 이거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2,080건으로 전년보다 2,613건이나 늘었습니다. 검거율은 90.4%를 나타냈는데요. 네. 이건 전년보다 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요, 검거율? 예,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리는 교제 폭력 범죄자는 2021년 기준 1,975명에 이르렀고요. 스토킹 검거 건수는 542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2021년 폭력 상담 건수는 86만 건이나 됩니다. 폭력 상담 유형 중 가정폭력이 59.8%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성폭력, 성매매 이런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가 2022년 한 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 역시 최소 225명에 달했고요. 하루에 한 번꼴로 여성들이 살해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 조직 내에서 여성을 향한 암묵적인 차별을 가리키는 유리천장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이 유리천장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된 평가에서 올해까지 12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연속이요. 네. 29개국 가운데 29위죠. 여성의 고위직 비율,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 등에서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높은 보육 비용도 여성의 직장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은 OECD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휴가 정책, 전액급여로 조정하면 각각 31조와 22조를 제정을 했지만 아버지가 된 남성이 집에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여성의 의회 진출도 일본에 이어서 최하위 수준이었는데요. 정치 리더십에 여성이 많을수록 여성의 권리와 가족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네. 여성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여성의 지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유리천장 지수의 상위 4개 국가인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는 여성의 의회 의석의 최소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 점유율이 2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여성 의회 의석 비율이 45%. 네. 예.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서 관련된 뉴스들에 대해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를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우리 꼭 오늘 커플룩 같은 띠로리. KB가 네. 보고서 발표했다면서요.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PB와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PB가 네, 자산 관리를 해주시는 그 프라이빗 뱅커 PB 뱅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 또 저와 같은 그런 인플루언서를 전문가라고 카테고리 해가지고 세 그룹에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하셨어요 직접? 하신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아니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그런 걸 안 합니까? 지금?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왜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전문가 풀 세 그룹으로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했거든요. 그래서 최상욱 대표님이 이거 참여 네. 안 하셨다니까 네.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행해야죠. 왜 그러세요? 아니 이렇게 힘든 방송이었나요? KB는 각성하라. 예. 네네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고 사실은 KB가 자체적으로 그 리서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7가지의 주요 주제를 담아서 리포트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문조사라는 게 결국은 공인중개사로도 그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이어가지고 소개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 내용이 네. 뭐 작년보다는 전망이 다소 개선된 거예요? 내용을 네. 보면.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매매 시장이랑 전세 시장 나눠서 그 시장 전망을 했는데 먼저 매매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전문가, 중개사 그리고 PB 그룹은 올해도 평균적으로는 약 79%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하락 전망을 했습니다. 하락 전망을. 네, 근데 이 79%가 많이 개선이 된 건데 이게요? 작년 1월 때쯤에 그 시장 전망할 때는 95%의 분들이 하락 전망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작년은 맞았네요? 이 전망이? 작년에 일단 그거부터 연간으로 시밀레이터 보면은 검사. 예. 네네. 좋은 질문인데요. 작년은 연간으로는 실거래가 지수로 서울은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6%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은 작년에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는 2분기, 3분기에 있었던 그 50년 만기 주담대하고 그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이 40조 원 레벨로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을 전망했지만 네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예, 그렇죠. 근데 올해도 한 80% 정도 되는 분들이 하락 전망을 했는데 상승 전망이 작년 초 봤을 때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도 하락 전망이 대다수긴 하지만은 작년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 79% 하락을 전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겠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는 거네요. 네, 어느 사실은 정도는. 이런 전망이라는 게 저도 이런 전망 참여를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일반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시장을 전망할 때 그리고 자신의 현재 소득 그다음에 아니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토대로 미래를 예단하는 게 좀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분위기가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문조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5명 중에 4명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반영한 전망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거죠. 이 전문가들이. 예. 네네. 근데 올해 상승 전망이 작년은 1에서 4%, 올해는 그렇죠. 상승 좀 전망이 올랐죠. 15에서 19. 네네. 그 올라간 부분이 그 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그 상승 전망률이 5%에서 소위 20%로 올라갔는데 그 근거는 첫 번째는 그 전문가 PB 중개사풀은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이 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완화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완화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를 또 상승 요인으로 잡고 있어요. 여기서 작년에 분양이 20만 호밖에 되지 못했는데 23년 분양이 20만 호이기 때문에 26년 입주도 20만 호거든요. 그래서 20만 호 입주를 하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저점 인식론이 있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와서 조정받고 바닥에서 좀 지지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저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앞서서 네. 79%는 여전히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죠. 밸런스가 예, 맞을 예.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까지 들으면 저는 오를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 높은 금리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현재도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4%대 주담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고정금리 일부는 3%대도 있긴 하지만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 금리 부담이 꽤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주택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 가격 자체가 하락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벨 자체는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이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팽팽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너무 높아 버리니까 살 수가 없어서 거래량이 적은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려왔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아직도 비싸다 이런 네네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여전히 내렸지만 장기 평균 PIR을 한참 상회하는 레벨이니까 가격이 비싼 거는 맞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외 경기라든가 PF 부분이 있는데요. 총선 이후에 PF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정 절차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총선. 그러니까 예. 지금 PF 문제가 22년 말부터 좀 불거졌는데 그렇죠. 1년 동안 좀 손을 안 대다가 작년 12월부터 PF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태형건설로 대표되는 그런 PF 사태들이 있었는데 되도록이면은 그 1년 동안 끌었던 이유가 PF를 선거 전엔 터뜨리지 말자라는 그런 인식이 시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PF를 안 터뜨리는 게 선거에 부담이 되니까 혹시 조금 문제가 돼서 안 터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근데 선거 전에 좀 터뜨릴 건 터뜨리고 가자라고 정책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변해서 지금 PF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약간 이제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네. 총선 이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런 PF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실들을 정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국내 경기에 좀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한 꼭지가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뭐 그 부동산이 하락할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있다는 게 하락을 전망하는 그런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로 5명 중에 4명은 올해도 부동산 시장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5명 중에 한 분은 아니야 올해는 금리 하락도 있고 규제 완화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강세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5대 4, 4대 1로 이렇게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저 근데 그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네. 금리 부담이 지금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은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사실은 금리 부담이라는 것도 금리 인하가 되면은 금리 부담 낮아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 레벨에서는 금리 부담이 금리 인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KB는 어떤 그림 한 장을 같이 제시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는요. 그때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LTV 40%로 대출을 한다는 금액이 2억 원이었고요. 그 2억 원에 대한 그 원리금 상환액이 월 평균 110만 원에서부터 1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11년부터 17년까지는 대출 부담도 적고 원리금 상환 부담도 적었는데요. 19년 이후부터 특히 20년, 21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5천만 원이 돼요. 12억 5천만 원이 되고 LTV 40%를 빌리면 5억 원을 빌려야 되거든요. 5억 원을 빌리면서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면 이제 300만 원대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22년에는 320이었다가 작년에는 290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금리 인하 반영되면서 내려온 건데요. 금리 인하 되더라도 한 20-30만 원 내려오겠지만은 과거에 110만 원, 130만 원 레벨이 아니라 290만 원, 300만 원에서 270만 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되더라도 여전히 대출 부담이 큰 거고요. 그리고 대출 받는 돈이 2억 원에서 지금은 5억 원으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자기 자본은 종전에 5억 원일 때는 자기 자본 3억 원이 있으면 됐는데 현재 12억 5천일 때는 5억 대출을 받더라도 7억 5천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자본 부담액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높은 주택 가격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 손 치더라도 결국 엄청난 금리 부담이 있는 거죠. 이건 LTV 40으로 그러네요. 빌렸을 때 그런 거고 실제로는 LTV 60% 정도를 빌리고 DSR 40% 한도를 채우는 거다 보니까 이 부담이 커서 수요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거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를 그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좀 뭐랄까 올해 1월과 2월은 그리고 최근 분위기는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지수 저희가 케이스실러 실거래 지수처럼 부동산 원 실거래 지수를 월간 인용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아직 1월 실거래 지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아마 3월 15일에 나올 겁니다. 근데 1월 달은 플러스가 났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2월 달 분위기도 그 월간 기준으로 아마 1% 이내의 그 상승세가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월간 그 실거래 지수는 작년 11월과 12월은 마이너스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1월에는 회복세가 있었고 2월도 회복세가 있었고 그 배경에는 확실히 신청이 저조하긴 하지만 신생아 대출도 있었고 그리고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가계대출을 빡빡하게 갖고 가겠다고 하니까 네. 선행 대출 수요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매매만 얘기했는데 전세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을 해서 전세는 지금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 강세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높은 주택가격인 건 인정하면서도 전세가 여기서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결국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양쪽에서 뭐 일리가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세 얘기도 좀 하면은요 네. 같은 리포트에 그 전세에 대한 얘기도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네. 작년은 매매도 상승이 평균 5% 하락이 95%였는데 작년은 전세도 상승은 6%밖에 안 됐고 하락이 94%였습니다. 그 세 그룹 전체가 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올해는 전세는 매매와 다르게 완전히 전망이 달라졌는데요. 전문가 풀은 전세 상승 47%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상승으로. 네네, 예. 6에서 47로 올라간 거고 하락은 94에서 53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팽팽한 거죠. 그리고 중개사 풀은 전세를 39% 상승 61%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매는 2대 8이잖아요. 근데 전세는 4대 6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는 좀 더 세 그룹 다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올해 약간 하락은 하겠지만은 근데 전세 상승하겠다는 의견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는 되게
좀 더 매매가보다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세 강세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전세 부분은 보다 더 금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전세가액의 80%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전세를 좀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영향을 많이 네.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좀 강세로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고 두 번째는 공급 물량이 감소 당장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3, 4년 후에 줄어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전세 강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전세 약세를 전망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많잖아요. 6대 4니까. 약세 전망의 근거는 이것도 똑같은데 전세 가격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 높은 전세 가격을 조달하는 조달 부담이 너무 크고 금리 인하가 된다던 치더라도 그거를 가계소득으로 커버하기가 꽤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전세에 대해서 22년, 23년에 전세 관련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높은 전세가에 대한 부담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전세에 대한 그런 비선호가 이제 자리 잡고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주택 경기가 지금 이제 안 좋긴 한 거잖아요. 네네네. 주택 경기 많이 안 좋죠. 예, 그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정책 어떤 게 될 걸로 보고 있나요? 네, 여기서 주택 경기라는 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 경기도 주택 경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분양이라든가 입주라든가 공사와 관련한 그런 건설 경기, 주택 경기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주택들이 서로 사고 파는 그런 거래량과 수반된 공인중개사들이 답변하시는 그런 경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래량과 관련해서는 뭐 1월에 거래량이 회복됐고 등등 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거래량 수준이 과거 장기 평균의 70% 수준이거나 60% 수준의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래서 거래는 전반적으로 많은 위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1년에 전체 주택의 한 8% 정도는 거래가 돼서 한 바퀴 회전하는데 한 12년 정도 걸렸으니까 유동성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 기준으로는 3% 정도니까 회전하는데 30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는 있는데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서울은 이거보다 더 낮아요. 2%예요. 그러니까는 집 한 번 사면은 팔려면 50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답변하시는 주택 경기는 극심히 안 좋죠. 안 좋고 공인중개사 폐업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매물이 안 올라오는 것도 어차피 안 팔리니까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팔고 싶은 사람은 다수지만 안 팔리니까 안 올라오는 거고 같은 KB 리포트에서 지금 매도 심리가 높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매물대가 매도 심리만큼 올라오지 않는 거는 어차피 안 팔리는데 지금 올려놔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회복시키려면은 결국 이 세 그룹 다 공통적으로 답변한 거는 금리 인하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근데 금리라는 게 부동산 경기만을 보고 선택하는 건 아니고 이제 물가를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씬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지만은 한은에서는 얼마 전 금통위 때도 똑같이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가 부동산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들이 재투자가 안 되고 소위 묶여 있다 보니까 국내 민간 소비 비중이 내려가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라는 게 지금 1차 하락이 있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금리 정책 잘못 선택했다가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재상승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못 막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깐깐하게 갖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 기대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금리가 뭐 우호적으로 크게 변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분양이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은 미분양이 감소를 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미분양이 다시 재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미분양이 감소된 것이 금융위기 때 있었던 그런 위기랑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미분양이 막 늘어나고 중공 미분양도 늘어나면서 PF 문제가 점점 커지기만 해가지고 11년, 12년 정도 되니까 막을 수가 없는 레벨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좀 감소했으니까 7만
호대에서 6만 호대로 내려갔으니까 미분양이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시 12월부터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1월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1월도 늘었습니다. 네. 1,500세대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의 감소는 분양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28만 호 정도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20만 호 분양해서 8만 호가 올해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분양하게 되면은 결국은 올 하반기부터는 미분양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 경기 쪽에서 그 경기 활성화는 결국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F와 관련한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건설 경기 회복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PF 위기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위기 아닙니까? 약간 좀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잘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잘 넘기는 게 그 정책 관료들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그 금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는 거는 지금 뭐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매수 심리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거는 인정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됐다는 생각들을 다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연준 기준금리 관련해서도 작년 하반기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또 되게 다르거든요. 작년 하반기에는 올해 뭐 무조건 3번 이상 인하하고 막 그런 생각을 갖고 가다가 지금 또 자산 시장이 또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연준 위원들도 나와서 엊그제도 얘기를 다 했지만은 한번 낮춰고 좀 기다렸다가 또 가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릴 때는 정말 찔끔찔끔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리고 한 칸 한 칸 내릴 때는 엘리베이터처럼 그냥 한 방에 내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미국에서는 또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올릴 때 엘리베이터처럼 올렸고요. 올릴 때 그냥 1년 만에 500bp 올려버리고 우리도 1년 반 만에 거의 300bp 올렸잖아요. 내릴 때는 에스컬레이터처럼 내릴 것 같거든요. 25bp씩 한 칸 한 칸. 그래서 과거의 금리 인하는 한 방에 내려오는 금리 인하였다면은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에스컬레이터식 금리 인하라고 생각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같은 금리 인하가 만들어내지만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중앙은행이랑 시장이랑 시각 차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학습 효과대로 기대하시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은 주택가격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에스컬레이터식 인하에서는 체감되는 만큼의 그런 부담 완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엘리베이터처럼 그냥 숭숭 지하층까지 내려가지고 뭐 제로금리까지 1층까지 도달해줘야지 금리 인하 효과가 확 올라오면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 더 질러서 하거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지금은 너무나 높아져 버린 가격 레벨에서 25bp 내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이런 세 그룹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금리 인하발 시장 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선반영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막상 이런 더딘 속도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더 실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젠가 될지 오늘은 올해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매실이었습니다. 오하나공하나님, 매실 전국 축제장 노점상 20년을 접고 귀향해서 텃밭에서 농사지어요. 노래하며 행복에 젖어 살고자 하는 촌딱이랍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왠지 전국 노래자랑 나오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대하겠습니다. 파라나사사님, 매실 박규태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름을 적어주셨군요. 박규태님. 좋은 하루 되시고요. 8077님, 6187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좀 춥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